1987년은 한국 현대사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가장 결정적인 한을 남긴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제3세계에 흔히 있는 군부 독재로 시스템화가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국면이 다가온 것이었죠. 이때까지도 한국 사회는 언제든 망가질 수 있는 여러 취약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허술한 체제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한국 정치는 두 방면에서 끊임없이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 공산 집단의 공격입니다. 북한 정권은 6.25 때 이루지 못한 적과 통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암중모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간첩들을 계속 보냈고 암암리에 혁명 거점을 만들어 암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북한에겐 절대 질 수 없다는 명분으로 남한 사회 전체를 파쇼 체제로 끌고 가려는 군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산 집단의 위험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이들의 도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들보다도 더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은 이 두 집단 사이에 끼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외친 사람이 김영삼과 함께하는 시민민주주의 혁명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의 신봉자들입니다. 김영삼은 끝까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선거를 없애는 것, 이것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전두환 노태의 군정체제에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의 노선은 김영삼에 비하면 시민민주주의 CDR과는 다소 결이 달랐습니다. 김대중 지지 세력들의 상당수는 선거보다 거리 혁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투영되곤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회 내에선 김영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항상 제야에 의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원내가 유리할 때는 의회 민주주의를, 불리할 때는 장애투쟁을 주도하는 유연한 전략으로 김영삼과 맞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야당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면서 때로는 협력을, 때로는 반목을 반복하면서 경쟁하였습니다. (80년대에) 이르기 시작한 민주화 열풍은 이미 두 해 전 85년 2.12 총선을 통하여 온 국민이 체감한 바 있었습니다. 군부 세력들은 집권 민정당에 관제야당 민한당을 만들어 놓고 사이비 양당 체제로 전국을 이끌어가고자 획책하였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도전한 것이 김영삼이었죠. 김영삼은 민주동지회를 발족한 데 이어 신한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김대중 씨에게 합류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대중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부하들을 반으로 나눠서 일부는 신민당으로, 일부는 민한당으로 파견시킨 뒤 상황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85년 2.12 총선은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총선입니다. 국민들은 사쿠라 야당 민한당을 지키고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대중은 대세가 신민당으로 흐르자 재빨리 김영삼과 함께 신민당의 공동고문으로 신민당호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양김이 한 배를 탐으로써 강력해졌고 국민들은 드디어 역사적인 군정 종식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12 총선의 귀결인 87년 대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운동 세력들은 어떻게든 군종을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세워야겠다는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2.12 총선에서 밀린 군부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권을 놓치면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정권 수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이었지요. 이러하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1월 14일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 연행된 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산 등에서 반정부 인사들을 연행해 혹독한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하던 차인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지더라는 경찰 발표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하였습니다. 시국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학도 하기 전인데 젊은 대학생들의 분노의 시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외친 뒤 연이어 파쇼 타도와 직선제 개헌을 외치고들 있었지요. 집권 민정당과 청와대는 사태가 간단치 않다고 느끼고 연일 시국대책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헌법상에서는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전두환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체육관 선거를 통해 스스로 대통령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도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로만 선출하겠다고 헌법에 박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있으려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양김의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1000만인 서명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지요. 양김은 둘이 함께 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않고 다니며 연설했고 둘 다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에도 전두환과 장세동 등의 군부 세력은 양김을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계속하였는데 결국 작은 틈새가 영원히 회복하기 힘든 큰 틈새로 나중에 번지게 됩니다. 봄이 되자 대학생들의 직선제 개헌 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길거리는 온통 치르탄으로 얼룩졌지요. 대학가는 데모로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주변의 긴장감은 굉장치도 아니었지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학생들이 연행됐고 여기저기서 시국선언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4월 13일 현행 제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공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전국이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김이 이끄는 신민당이 1000만 직선제 개헌 투쟁이 더더욱 불을 뿜었고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도 호원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독교계와 불교계 모두 호원 철폐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5월 3일 인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교수들이 시국선언이 줄을 잇는 가운데 5월 18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폭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저래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 넥타이 부대들이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이 되자 이번엔 또 60 항쟁을 앞두고 연세대에서 데모하던 이한열 군이 데모 도중 치르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6월 10일 민정당 차기 대통령 후보
노태우 씨가 장충체육관에서 선출되는 것과 때를 맞춰서 서울시청 앞에는 30만 명가량의 시민들이 몰려 군정 종식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 항쟁은 이날부터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본격화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정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비상대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플랜 B가 가동되는 것이었습니다. 플랜 B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서 중앙정보부장 장세동과 안무혁 등에 의해 테이블 밑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장세동을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장세동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도 선거에선 무조건 이기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양김이 분열이 안 되면 장세동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하, 저를 믿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불러들였고 장세동, 안무혁 등으로부터 자세한 브리핑을 받은 뒤 6월 29일 일종의 항복문서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었지요. 이로써 불길처럼 일어나던 민주화 열기는 식기 시작하였고 모두의 관심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스텝이 본격적으로 꼬이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보자면 양김이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은 노태우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무조건 12월에는 드디어 정권 교체를 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드디어 군정이 종식되는구나 하는 감정에 많은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양김 중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사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태도들이었지요. 민주정부가 선다는 것은 이미 확보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민주헌정을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즐거운 고민만 남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꿈이 3일천하로 이른바 깨몽되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양김의 단일화 협상이 깨어지는 것이 장세동의 예언처럼 현실화되면서 양김의 문제는 한국 현대사 전체를 휘어감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이른바 87 체제의 등장과 한계에 관한 간단한 에피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의 2020년이 있는 것입니다. 양김의 분열은 이후 파행적인 3당 통합으로 이어졌고 전통적인 야권 세력의 하나인 김영삼 세력은 범보수 연합 세력으로 흘러들어갔다가 전부 멜탕되어 버렸고 또 한 세력인 김대중파들은 이후 노무현 문재인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범친북 좌파 세력들과 주류 세력들이 합작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었어요. 그 뒤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있었고 권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두 보수 정권이 스스로 함몰된 뒤 현재는 범보수의 우합지졸 세력과 범친북 좌파의 신파초 체제 간의 대결 구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결 구조는 그 연원이 왜곡된 3당 통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는 87 체제를 깨는 개헌이 이 다음의 과제가 된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헌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성격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의회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과의 합작을 노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즉 북한의 공산체제와 합작하여 기묘한 좌우연합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곧 드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날이 갈수록 파쇼적인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선거에 손을 댔다는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컨대 연방제 개헌이 최종 타겟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도 손아귀에 넣기 위해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구성원들을 전부 다 좌파로 주로 많이 채우고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무기로 살래 죽을래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야당 또한 과거의 관제민한당 사례처럼 고분고분한 야당으로 길들이기가 한창이고 국민들 상당수도 그렇게 믿는 단계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파죽지세로 밀릴 것이고 개헌도 작년의 패스트트랙 파동처럼 국회 통과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국민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헌정사 75년 동안 꿋꿋하게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좌파 연합 세력들에 의해 끝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아슬아슬합니다. 부정선거 시비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이 나라의 국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25 전사자들의 유해 봉헌을 하면서 애국가 제청의 반주로 북한과 반주를 차용해 쓰는 이러한 유사 우리 민족 하나되기 세력과 과연 대한민국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독재 타도는 영원한 진보 정신이고 민주 정신이라는 것을 애국 민주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라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시대, 진정한 애국 시민들이 민주 시민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